국민연금이 바닥을 드러내는 시점이 5년 전 예측보다 2년 앞당겨진 2055년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대로면 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어떤 대책이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를 안 써도 됩니다. 다만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계속 써야 하는데 어디에서 쓰고 어디에서 벗을 수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크게 오른 난방비에 더해서 먹거리 가격도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물값과 소화제값까지 오르는데 식품 물가를 예의주시한다던 정부는 정작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정부가 5년마다 국민연금이 언제쯤 바닥날지 예측하는데 오늘 새 예상치를 내놨습니다. 2055년입니다. 이전 조사보다 2년 빨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현행대로 연금제도가 유지되면 1990년생이 은퇴하는 2055년에는 연금 줄 돈이 아예 없어진다는 겁니다. 먼저 정인아 기자입니다. 1991년생인 이윤수 씨는 2020년에 취업했습니다. 월급의 9%를 매달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고 있습니다. 만 65세가 되는 2056년부터 세금 빼고 118만 원쯤 받을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월급에서 좀 뗄 때 되게 많이 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상 연금만으로는 좀 생활하기 힘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좀 어떻게 될지 좀 되게 불안하고 이게. 그런데 지금처럼 보험료를 내면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정부안에 따라 계산해보면 1990년생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2055년부터 연금 줄 돈이 바닥나는 겁니다. 5년 전에 계산했을 때보다 2년이나 당겨졌습니다. 걷는 것보다 주는 게 많아 적자로 바뀌는 시점도 1년 더 빨라졌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연금을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받는 사람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2050년부터 2060년 사이에는 돈을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더 많아집니다. 연금 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 청년 세대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고 따라서 연금 개혁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국민연금 재정축의 결과를 바탕으로 10월까지 연금 개혁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1990년생부터 연금을 못 준다고 하면 1990년생 이후는 당연히 지금부터 연금을 안 내겠죠. 그래서 내고 받는 규모를 바꿉니다. 이른바 연금 개혁인데요. 윤영탁 기자와 함께 어떤 방향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윤 기자, 현재 정부가 내놓은 결과는 10월에 나온다고 하는데 초안 같은 게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10월부터 연구를 시작했고요. 올해 10월쯤 결과를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제일 최근에 나온 게 정부와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주최한 전문가 포럼 자료인데요. 먼저 걷는 돈은 현재 보험료에서 0.9%에서 매년 0.5%포인트씩 12년 동안 15%까지 오릅니다.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지금은 월 27만 원을 내는데 45만 원으로 18만 원 더 내야 합니다. 시점도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서 2048년엔 68세부터 연금을 받게 하자고 했습니다. 결국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자는 겁니다. 물론 더 내고 늦게 받자, 더 늦게 받자. 받는 사람 입장에선 안 좋아지는데 그렇게 안 하면 연금이 빨리 고갈되니까요. 뭔가 안은 내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바꾸면 연금은 언제까지 버틸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도 기금 고갈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시점만 16년 늦춰서 2073년까지 버틸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물론 확정안은 아니고 추가 연구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16년만 늦춰진다면 그 뒤엔 또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고갈을 막을 수는 없으니까 이번 기회에 보험료율을 확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발표 내용을 보시면요. 3년 뒤인 지금의 2배, OECD 국가 평균인 18% 안팎으로 올려야 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걸 기준으로 논의를 해서 보험료율과 지급 시점 등을 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예. 그런데 앞서 내용을 보니까 68세부터 받도록 하자라는 안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회사 정년이 보통 60세, 사실 그보다 일찍 퇴직한 사람이 많고요. 그럼 연금을 받을 때까지 너무 공백 기간이 길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뭐 먹고 삽니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년은 60세 그대로인데 연금은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늦게 받도록 돼 있습니다. 장년층에겐 당장 몇 년 후부터 닥칠 일인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다른 또 제도적인 또 도움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긴 합니다. 뭐 정년 연장에 대한 협의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이루어지면 충분히 사회적인 합의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전 보거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도 오늘 정년을 연장하는 안을 포함해서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윤영탁 기자와 함께 연금 개혁안에 한번 어떤 모양인지 짚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지금은 너무도 당연해 마스크가 마치 턱에 있는 옷처럼 돼버렸는데요.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꼭 써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헷갈리는 곳들이 좀 있는데 성화선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대형 마트와 백화점, 수영장, 헬스장 등 대부분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이번엔 1단계로 2단계가 풀리기 전까진 꼭 써야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의료기관과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입니다. 그래서 등하굣길 통학버스나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을 가는 버스 안에선 꼭 써야 합니다. 승강장에선 벗을 수 있지만 버스 등을 탈 땐 써야 합니다. 이런 건물 안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약국이나 병원에 들어갈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쇼핑몰 안에 있는 의료기관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헬스장에선 벗을 수 있지만 병원이나 요양시설 안에 있는 곳이라면 써야 합니다. 어디든 엘리베이터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환기가 어렵다 보니 방역당국은 가급적 써달라고 했습니다. 학교 양호실에선 증상이 없으면 안 써도 됩니다. 다만 입학식이나 졸업식 같은 큰 행사나 음악 수업, 응원을 할 땐 쓰는 게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WHO, 즉 세계보건기구가 오늘 밤 코로나 비상사태 등급을 해제할지 논의합니다. 3년 만인데 해제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가까운 일본은 아예 코로나를 계절 독감처럼 대하기로 했습니다. 도쿄에서 김현애 특파원입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를 계절성 인플루엔자와 같은 등급으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제 코로나를 계절 독감처럼 관리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일본은 감염병을 5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코로나는 메르스와 함께 위에서 두 번째로 위험도가 높은 질병으로 관리해왔습니다. 일본 방역당국은 코로나 백신도 독감처럼 1년에 한 번만 맞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용 시점은 일본의 황금 연휴 직후인 5월 초가 될 전망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할 예정인데 구체적인 적용 시점은 조율 중입니다. につきましてはまさに感染状況等も見ながら専門家とも相談しできるだけ早くお示しをしてまいりたいとこのように思っております。 우리와 달리 졸업식이 3월에 열리는 점을 고려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3월에 해제하거나 아예 개인 판단에 맡기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도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부터 지난 3년간 최고 수준을 유지해온 코로나 비상사태 등급 해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해제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코로나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JTBC 김현유입니다. 크게 오른 난방비 문제 관련해서 정부는 누적 적자 등을 고려하면 가스 요금을 더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스비가 오를 걸 예상하면서도 정작 올해 에너지 복지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400억 원 가까이 깎였습니다. 정부가 급하게 예비비 투입을 결정했지만 미리 충분한 예산을 편성했으면 혼란을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뒷북 대책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신혜원 기자입니다. 가스공사의 누적 적자 등을 고려하면 올해도 가스요금을 더 올려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예산 편성은 거꾸로 갔습니다. 난방비 급등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에너지 바우처 관련 예산을 500억 원 깎은 겁니다. 지원 대상도 30만 가구 넘게 축소됐습니다. 소관상임위인 산자위 회의에선 다시 1,000억 원 넘게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동하절기 바우처 지원 단가 인상 등을 위해 1,065억 7,400만 원을 정액하는 한편 하지만 막판 예결위 심사를 거치며 대부분 없던 일이 됐습니다. 결국 지난해 대비 400억 원이 깎인 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어제 정부가 부랴부랴 내놓은 난방비 긴급 대책엔 예비비 포함 최소 1,800억 원이 추가로 투입될 전망입니다. 정치권에선 추경 요구까지 나옵니다.
7.2조 원의 에너지 물가 지원금 지급 논의를 최대한 서두르자. 수백억 원이 삭감된 예산안 통과 한 달 만에 정부와 정치권 모두 뒷북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신혜원입니다. 어제 정부가 내놓은 난방비 지원 대상에서 빠진 사람들 중에도 막막하다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큰데 목욕비를 올려야 하나 고민하는 목욕탕도 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단독주택과 빌라가 모여있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목욕탕. 지난달 가스요금은 47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200만 원 정도 더 나왔습니다. 이렇게까지 큰 직격탄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봤자 얼마 좀 오르다가 그러겠지 했는데 그나마 코로나 유행 때는 약간의 지원금을 받았는데 난방비 폭탄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인건비를 아끼려고 새벽 4시에 직접 나와 일하고 있지만 손님이 많지 않아 여전히 난방비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물 온도도 조금 내렸습니다. 이쪽이 68에서 70이 돼야 되고 한증은 67이 넘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마음대로 우리가 올려놓고 뛸 수가 없죠. 주변 쪽방촌에서 오는 손님도 많아 목욕비를 7,000원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고민이 큽니다. 1,000원이라도 올려보려고 한 8,000원이라도 받아볼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요금 올리면 되는 문제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난방을 하면서 가스로 음식을 끓여야 하는 식당도 부담이 확 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이번 달 들어가지고는 깜짝 놀랐어요. 거의 2배로 올랐더라고요. 난방을 줄이러 가스렌지에 바람막이를 설치하고 손님이 없을 때는 열풍기도 하나로 줄입니다. 야당은 전 국민 80%의 에너지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자고 정부에 제안했지만 정부는 아직 추가 지원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날씨는 춥고 난방비 부담도 계속 커지면서 자구책을 찾는 시민들도 늘고 있습니다. 아예 집을 나와서 카페나 쇼핑몰에 가 있거나 집에 있더라도 보일러 대신 방한용품으로 버티겠다는 겁니다. 공다송 기자입니다. 한낮에도 영하권에 칼바람이 불지만 카페 안은 가벼운 차림의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실내 기온은 영상 25도로 더운 기운이 느껴집니다. 대학생 이승원 씨도 올겨울 부쩍 카페를 자주 찾습니다. 자취방의 추위를 견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수면 바지에 이불은 2개 덮고 창 바깥에 비닐을 설치해서 따뜻하게 장판 이용해서 따뜻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 달 새 2~3배 오른 난방비 고지서를 받았는데 다음 달엔 더 오른다니 차라리 집에 난방을 안 하고 밖에서 커피를 마시는 게 돈이 덜 든다는 겁니다. 대형 쇼핑몰과 백화점 등 실내 시설로 추위를 피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공원에 좀 산책하는데요. 이 머리에 고드름이 달리더라고요. 공간이 넓으니까 주로 여기 와서 많이 시간을 보내죠. 집에 있을 땐 보일러를 틀지 않고 추위를 이기겠다는 사람들이 늘며 전기 매트와 히터는 곳곳에서 품절입니다. 많이 오른 전기요금 때문에 아예 전기도 필요 없는 방한용품을 찾는 이도 많습니다. 방석도 사고 실내화도 이제 따로 털 실내화 이렇게 좀 담요를 좀 추가적으로 구매를 해서 한 겹 더 덮어서 이제 보온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이번 주 4일간 난방 텐트의 판매량이 128% 늘었고 핫팩과 방풍 비닐 등도 잘 팔렸습니다. JTBC 공다소입니다. 네, 이 난방비 관련 이야기는 잠시 뒤 유튜브로 이어지는 뉴스룸 D에서 방청객분들과 또 시청자분들과 함께 더 나눠볼 예정입니다. 지금 유튜브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이따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난방비 부담도 큰 상황 속에 먹거리 회사들도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과자와 아이스크림 값은 또 올리기로 했고 생수와 소화제 값도 올리고 있습니다. 가공식품 물가를 예의주시하겠다던 정부는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오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해부터 가격이 오르는 먹거리 품목이 꽤 많습니다.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자주 찾는 품목들을 한번 골라 담아보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몇몇 생수와 음료수, 아이스크림은 200원 안팎 오릅니다. 크림빵과 시리얼 소시지는 300원 더 비싸집니다. 물건을 담아봤는데요. 총 15,500원입니다. 그런데 다음 달부터는 같은 물건을 골라도 18,000원 넘게 줘야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많이 팔리는 마시는 소화제도 200원 오릅니다.
소비자들은 안 그래도 난방비 폭탄을 맞아 주머니가 얇아진 상황인데 왜 하필 이때 한꺼번에 먹거리 가격을 올리냐며 불만을 터뜨립니다. 요즘에 계속 난방비가 계속 오르고 그리고 전기세도 계속 오른다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왔는데 비싸졌다는 걸 실감을 해요. 좀 힘들긴 하죠, 생활하는데. 식품업체들은 원자재와 인건비, 물류비뿐만 아니라 전기, 가스요금까지 올라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가을 먹거리 가격이 뛰자 물가 안정을 위해 식품 가격을 예의주시하며 매일 모니터링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뛰는 식품 가격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이나 조치가 없어 사실상 뒷짐을 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날씨는 다시 추워졌습니다. 내일 영하 10도를 밑돈다고 하는데요. 칼바람 맞으면서 1,500명 넘게 일하는 건설 현장에는 온풍기가 9대뿐입니다. 이혜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새벽 5시 출근길. 아직 해가 뜨지 않았습니다. 공사장에 6시까지는 도착해야 합니다. 현장 앞 공터는 바람 소리가 가득하고 비포장 바닥은 어제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작업화를 신고도 엉금엉금 기어야 하고 접어드릴까요? 넘어져요. 미끄러지고 넘어집니다. 시작부터 고달픈 길. 종일 일해야 하는 현장은 더 춥습니다. 화장실도 다 얼었었다고요. 얼어갖고 화장실 물이 안 내려가요. 굉장히 춥다고요. 유리창도 안 깨있고 그러면 배관이 좀 얼거든요. 안으로 들어서자 바닥은 빙판입니다. 바람 막을 곳 없는 고층은 지상보다 체감 기온이 훨씬 낮습니다. 온몸을 싸맸지만 칼바람은 옷 사이사이를 뚫고 들어옵니다. 열풍기나 이런 걸 떼줘야 그래서 어느 정도 크기로 파크라치가 되는데 물론 난방비가 들어가니까. 그나마 쉴 곳은 천막형 휴게실. 작은 의자에 노동자들 30여 명이 다닥다닥 앉았습니다. 영하 18도 날씨지만 온풍기는 단 한 개입니다. 이 온기로는 휴게실을 데우지 못합니다. 노동자 1,500여 명이 일하는 현장 전체에 휴게소 온풍기는 9개뿐입니다. 그나마 이 휴게실조차 온전히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휴게실은 1.8평짜리 하나만 있어도 법을 어기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1,000명이 갔는데 앉아있을 공간이 100명도 안 되는 장소가 제공이 된다 하면 나머지 900명은 어디서 쉬나요? 시공사 측은 현장 규모가 커서 모두 관리하기는 힘들다며 문제는 빨리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뜩이나 버티기 힘든 노동 환경, 오르는 난방비에 노동자들의 겨울은 더 춥습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일 두 번째로 검찰에 출석합니다. 이번 조사는 대장동 개발에 특혜를 줬냐는 부분입니다. JTBC가 취재해보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서판교 터널을 대장동 개발 사업자가 아닌 시 예산으로 하라고 직접 지시한 회의록이 있었습니다. 먼저 박병현 기자입니다. 2014년 9월 4일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장동 사업에 대한 중간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JTBC가 내부 회의록을 확인했습니다. 성남시장 발언으로 동원 판교 터널 공사비는 본 사업비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사업 추진 단계에서 빼고 개발로 수익이 나면 포함하는 게 적합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대장동과 판교를 잇는 서판교 터널에 시 예산 510억 원을 투입하고 대장동 사업에서 빼기로 한 겁니다. 검찰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에 특혜를 준 결정적인 물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업에 서판교 터널이 포함돼 터널 공사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면 김 씨 등은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 대장동 사업을 공모할 때 터널 계획이 외부에 알려지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 주민들에게 더 많은 보상비를 줘야 했습니다. 원래 그 터널 뚫는 것이 그 수익자 부담 원칙에 대해서 원칙이라서 이에 따라서 그 개발업자가 내야 되는 건데 성남시가 부담한다. 본인이 하셨던 겁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만배 씨 등의 요구를 보고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봤습니다. 이 대표는 땅 수용 가격이 정해진 뒤인 2016년 11월 계획을 바꿔 대장동 개발 수익으로 터널을 만든다고 고시했습니다. 개발 호재가 뒤늦게 알려지면서 대장동 일당의 분양 수익이 늘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 대표 측은
터널 공사비를 대장동 사업자에 부담시키는 등 당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를 냈다는 입장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JTBC는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분석한 한 용역업체의 검토 보고서도 봤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용적률을 높여주고 임대주택 비율을 낮춰주자는 내용이 있었는데 검찰은 이 내용을 성남시가 주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장동 개발 일당이 큰 이득을 봤습니다. 이어서 연지환 기자입니다. 2014년 9월 4일 열린 대장동 사업 중간 보고에는 용역업체가 그간의 연구를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등에게 보고하는 자리였습니다. JTBC는 이 보고 자료도 확인했습니다.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활용하고 임대주택 비율을 내리는 방안, 터널 공사비 510억 원을 시가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검찰은 앞서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의 공소장에 보고자료가 만들어진 과정을 담았습니다. 한 달 전 김만배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용적률 상향과 임대주택 비율 축소, 그리고 터널을 시 예산으로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겁니다. 유 전 본부장은 정진상 전 실장을 통해 이재명 대표에게 김 씨의 요구를 보고했고 용역업체에는 이 내용을 보고자료에 넣으라고 지시했다고 적었습니다. 대장동 일당을 위한 맞춤형 용역 보고자료였다는 취지입니다. 2주 뒤 시청에서 열린 실무회의에선 용적률과 임대주택 비율까지 용역업체에 지시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용역업체 직원은 검찰에 용적률을 180%, 임대주택 비율을 15%로 하라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기존에는 용적률은 150%, 임대주택 비율은 25%였습니다. 이 대표는 이런 내용이 반영된 보고서를 최종 결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전북의 한 전통시장에 갔습니다. 지지자들을 향해 강한 어조로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지지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비명계에서는 기소되면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찾은 전북 군산시 전통시장엔 지지자 400여 명이 몰렸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 수사가 군사 독재 시절보다 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증거를 만들려고 고문을 해서 가짜 자술서라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증거 필요 없습니다. 카드라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검찰이 쓰면 그게 죄의 증거가 됩니다. 이 대표는 검찰에 제출할 진술서까지 직접 작성하며 조사에 대비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측면 지원에 나섰습니다. 일방적 진술에 근거한 허위 사실을 대장동 5인방 공소장에 표기한 뒤 슬쩍 언론에 흘려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 찍은 것입니다. 앞서 이 대표가 혼자 출석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 의원 일부는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지도부는 단일 대오를 강조하고 있지만 비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탈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JTBC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기소되면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면서 무고함을 증명하고 돌아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당직자가 기소됐을 때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한 당원 조항의 적용 여부를 놓고 당내 갈등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네,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국정원의 가훈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국정원은 종종 양지에서 일하는 듯합니다. 대대적인 간첩단 수사에 국정원 조끼가 흔하게 보입니다. 이 때문에 경찰에 넘겨주기로 한 대공수사권을 가져오려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재검토를 언급했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민주노총 압수수색 현장. 국가정보원 점퍼를 입은 요원들이 진입을 시도합니다. 국정원은 최근 민주노총 전 현직 간부 등을 상대로 대대적인 간첩단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신분 노출을 감추는 국정원이 이례적으로 공개 수사까지 나선 건 1년 뒤 대공수사권이 폐지되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지난 2020년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국정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간첩 등에 대한 수사 권한이 내년 1월부터 국정원에서 경찰로 넘어갑니다. 최근 국정원이 간첩 수사를 본격화하자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 그대로 두자는 주장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대공 수사권의 경찰 이관은 제고돼야 마땅합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도 대공수사를 경찰이 전담하는 게 맞는지 다시 살펴야 한다며 재검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당은 대공수사권을 되돌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공안정국을 조성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국정원을 활용해 노동조합 사무실을 요란하게 압수수색하더니 기어이 대공수사권까지 되돌리겠다는 음험한 속내까지 드러낸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법안 재발의를 포함한 관련 조치에 즉각 나설 방침입니다. 대공수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조직이나 인원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미비한 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좀 더 논의해봐야 될 것이고. JTBC 하혜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정승윤 부산대 로스쿨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정 교수는 과거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을 써서 논란이 일었던 사람입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정 교수는 과거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정책본부 공정법치 분과위원장을 지내며 사법개혁 공약의 실무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월 당시 발표한 사법개혁 공약집에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을 담아 논란이 일었습니다. 경찰의 범죄 대처 능력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증대되고 있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단어로 남성 중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여성 경찰관은 범죄 현장이 무서워 나서지 않는다며 조롱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당시 정 교수는 해당 단어가 여성 혐오 표현인지 전혀 몰랐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결국 정 교수는 해촉됐지만 한 달 만에 인수위 출범 이후 정무사법행정분과에 합류했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을 비판하며 임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젠더 갈등만 증폭시킬까 우려스럽습니다. 대통령실은 선거 기간 공약 설명 과정에서의 실수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공직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떨어지고 깔리고 끼이고. 방금 보신 화면은 최근 석 달간 산재 사망 사고를 정리한 겁니다. 바로 어제도 레미콘 차량에 부딪혀 노동자 한 명이 숨졌습니다. 1년 전 이런 일을 막자고 중대재해법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 사이에도 644명의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한 주에 12명입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건 34건, 검찰이 재판에 넘긴 건 11건에 불과합니다. 처벌이 이뤄진 건 현재 한 건도 없습니다. 일터의 안전은 과연 나아졌는지 먼저 현장부터 다녀왔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계단을 오르다 작업자를 만났습니다. 안전모는 썼는데 턱끈이 풀려 있습니다. 턱끈 제대로 꼭 체결하고 작업하셔야 됩니다. 지금 바로 쓰세요. 13층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안전 난간이 없습니다. 추락을 막으려면 꼭 필요한 겁니다. 안전조치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래를 보니 아찔합니다. 엘리베이터가 들어설 자리인데 뻥 뚫려 있습니다. 철제 난간이 있지만 여기저기 빈틈이 보입니다. 벽돌 하역하다가 이 사이로 몇 개가 빠졌는데 저 아래쪽에 방수 작업자를 가격해가지고 사망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려있는 공간에서는 공구나 벽돌 같은 자재가 떨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이걸 막아줄 안전망을 위쪽에 설치해야 합니다. 일부 난간은 설치하다 말았습니다. 오르내릴 때 잡을 게 마땅치 않습니다. 2m 정도는 본인이 두려운 높이라고 작아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정도 높이에서 작업할 때 많이 추락사고. 점검하고 과태료 물리지만 나아지질 않고 있습니다. 법대로 다 어떻게 지키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나는 이렇게 해줬는데 뭐 일하는 사람이 조심해야지. 사업주를 세게 처벌하면 안전을 챙길 거란 생각으로 만든 게 중대재해법입니다. 수사가 길어지면서 처벌 사례는 아직입니다. 그러는 사이 기업들은 사업주 처벌에만 관심을 뒀을 뿐 사고 예방은 뒷전으로 미룬 겁니다. 제가 무죄라고 주장하는 CEO는 특별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겁니다. 현장에서. 또 방치해야 되는 거죠. 정부는 기업 스스로 안전관리하라고 했지만 이 과정에 정작 노동자들은 빠졌습니다. 노동자들의 의견이나 안전에 대한 어떤 건의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야 처벌하는 걸 넘어서 그 전에 감독하고 책임 물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이렇게 현장의 모습이 별로 달라지지 않은 배경에는 기업들이 사고 예방보다는 최고 경영자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안전관리 책임자를 따로 선임하고 실질적인 최고 경영자는 법망을 피해가는 수법이 대표적입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동국제강 하청업체 소속 이동우 씨는 지난해 3월 크레인 정비 작업 중 안전띠에 몸이 감겨 숨졌습니다. 멈춰 있어야 할 크레인이 갑자기 움직였는데 현장엔 안전관리자도 없었습니다. 당시 이 씨의 아내는 임신 3개월이었습니다. 앉아서 울기만 했었어요. 아빠 없는 아이로 살아야 하는 우리 아이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더 들었고. 노동청은 사건 발생 10개월이 지난 최근에서야 3명을 입건했습니다.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는 원청인 동국제강 공동대표 김모 씨 1명으로 하청업체 대표 등 2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입니다. 후판사업 본부장 전무였던 김 씨는 2단계 뛰어오르는 고속 승진을 거쳐 중대재해법 입법 논의가 한창이던 2019년 동국제강의 공동대표가 됐습니다. 노동청은 검찰이 3번 넘게 수사를 보완지휘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사주이자 공동대표인 장세욱 부회장을 입건 대상에서 제외하게 됐다고 설명합니다. 검찰은 취재진에게 장 부회장은 업무상 안전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며 충분한 내부 검토를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부회장이 아닌 김 씨가 최고 안전 책임자로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해왔기 때문이란 이유입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주와 실질적인 경영자에게 책임을 지우겠다는 중대재해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흔히 총알관이라고 부르는 CSO를 내세워가지고 수익 경영 책임자들이 책임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법안을 더 명확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진짜 사장이 책임질 수 있도록 범위를 좀 명확하게 해야 되죠. 바지 사장 세워서 처벌받을 수 있게 이렇게 좀 후퇴된 부분이기 때문에. JTBC 윤정주입니다. 벤츠 공식 딜러사의 법인 계좌에 돈을 보냈는데 차도 돈도 못 받았다는 저희 보도가 나간 이후 이 벤츠 딜러사에서 비슷한 피해를 봤다는 사람이 더 확인이 됐습니다. 김도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군산에 사는 이모 씨는 한 달 전 벤츠 영업사원 장모 씨를 통해 차를 사기로 했습니다. 장 씨는 경기 북부 벤츠 공식 딜러사인 모터원 소속인데 차를 빨리 뽑으려면 전북 공식 딜러인 진모터스에서 사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첫 번째 차량도 제가 장씨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출고를 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 차량도 아무 의심 없이 장씨한테 부탁을 했었습니다. 차값 가운데 5천만 원은 전북의 진모터스에 카드로 결제했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장 씨가 알려준 모터원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사기당한 것 같다는 지인의 연락을 받았고 진모터스에 물어보자 차도 돈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분이 차를 장씨 통해서 구매를 했는데 인도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제 이름으로 계약되어 있는 차량도 없었고 황당하게도 제 명의 카드로 다른 사람 차를 구매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뉴스룸이 지난 화요일 보도한 진모터스 첫 피해자와 거의 비슷한 상황인 겁니다. 이 피해자는 영업사원 장 씨 소개로 차값 3억 원을 다 진모터스 법인 계좌에 넣었는데 차도 못 받고 환불도 거절당했습니다. 첫 보도와 추가 취재가 이어지자 진모터스는 뒤늦게 오늘 두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줬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모터원에 입금한 돈 5천만 원은 못 받고 있습니다. 장 씨가 본인 계좌를 모터원 계좌로 속인 걸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장 씨가 진모터스뿐 아니라 다른 벤츠 공식 딜러서와도 범행을 공모했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벤츠는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공식 딜러사 11곳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한 경찰서가 쇼핑몰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40년 된 청사를 새로 짓는 2년 동안 임시로 와 있는 건데요. 낯선 환경 속에 시민들의 불편은 없을지 밀착카메라 이혜원 기자가 가봤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 쇼핑몰입니다. 매장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크게 걸려 있는데요. 8층은 결혼식장, 4층은 가구점, 여기까지는 평범합니다. 그런데 5층이 경찰서입니다.
구로경찰서가 새로 짓게 되면서 임시로 이전해온 건데요. 경찰서 중 처음으로 쇼핑몰 세입자가 된 건데 제가 카메라를 들고 직접 찾아가 보겠습니다. 화살표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도착했는데 아무거나 타면 안 됩니다. 5층 버튼이 없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10층에서 내려서 다른 걸 타서 내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경찰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엘리베이터는 5층이 눌리고 또 문도 열리지만 경찰서는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얀 가벽으로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를 잘못한 사람이 급히 내려 취재진에게 길을 묻습니다. 5층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내부는 이렇게 평범하고 이 한 층을 전부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전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지금은 모든 부서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민원인들은 넓고 쾌적한 점은 만족해합니다. 여기랑 가깝고 마트 안에 넓은 주차장이라고?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붐벼 이동이 늦어지는 경우도 잦다고 합니다. 항상 기다렸어. 안 내려오니까. 우리 엘리베이터. 쇼핑을 왔다가 피의자와 마주치는 게 불편하다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는 전용 통로로 호송한다며 불만을 취합해 개선 방법을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979년 지은 서울 종암경찰서도 낡아서 40여 년 만에 새로 짓고 있습니다. 하여튼 새로 지어야 돼, 그 건물이. 임시청사는 폐업한 찜질방입니다. 여기는 그거 뭐지? 사우나. 경찰서가 여기 없다. 생기니까 신기하다. 35년 이상 오래된 경찰서는 좁고 불편해 민원인들의 불만이 종종 접수된다고 합니다. 겨우 재건축 결정을 했는데도 10년 넘게 건물을 옮기지 못한 경찰서도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부산의 해운대 경찰서입니다. 이 청사는 1978년 지어져 올해로 45년 됐습니다. 도심에 있는 이 경찰서에 찾아오는 민원인만 하루 평균 200명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차할 수 있는 건 19대뿐. 결국 관용차를 빼 자리를 만듭니다. 차도 힘들어. 돌아야 돼. 더 돌든가 아니면 나가고. 청사가 좁아 조사받으러 온 사람들은 바로 붙어앉고 새로 생긴 부서는 가건물 신세입니다.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수사심사관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사무실을 공간에는 공간이 없어서 가설 건축물로 이렇게 준비를 한 상황이죠. 지난 2013년 새롭게 경찰서를 짓기로 결정됐지만 부지를 찾고 설계를 바꾸다 내년에야 첫 삽을 뜨게 됐습니다. 예, 원래는 저희 현 부지에 재건축을 하려고 하다가 너무 그 부지가 협소하다 보니까 이전 신축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그 신축 부지를 또 조사를 해보니까 안반지대. 경찰서는 이렇게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낡은 청사를 옮기고 다시 짓는 건 꼭 필요한 일이지만 시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이혜원입니다. 어제 새벽 인천 서구의 한 도로에서 가로수를 들이받은 SUV 차량에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와 동승자가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경찰은 운전자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집 부엌 천장에서 물이 비 오듯이 쏟아집니다. 바닥에는 이미 물이 흥건한데요. 지난해 10월 입주를 시작한 인천 검단 신도시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건설사 측은 한파로 스프링클러가 동파되면서 물이 샌 걸로 보인다며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국제공항이 사흘 만에 또다시 무더기 결항 사태를 빚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오후 6시 기준 제주공항을 오가는 국내선 항공기 73편이 결항하고 111편이 지연 운항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공항에 내려진 강풍특보는 밤 9시쯤에 풀릴 걸로 보입니다. 유럽에서는 지금 때 아닌 와인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일랜드가 와인을 마시면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을 붙이기로 하자 세계 2위 와인 생산국인 이탈리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자세한 내용 김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일랜드가 2026년까지 와인을 비롯한 모든 술병에 경고문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술이 치명적인 암과 직접 관련돼 있다거나 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세계 2위 와인 수출국인 이탈리아가 발끈했습니다. 포도주를 도수가 높은 증류주나 몸에 해로운 담배와 같은 선상에서 규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탈리아 정부 당국자는 와인은 지중해 식단의 일부이자 역사와 문화라고 반발했습니다. 급기야 장관까지 나섰습니다. Governo, qualsiasi etichettatura che preveda uno stigma sugli effetti del vino per la salute umana è inaccettabile. 이탈리아는 프랑스, 스페인 등 주요 와인 수출국과 함께 아일랜드의 조처에 맞서겠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세계무역기구 제소까지 검토하기로 해 와인을 둘러싼 유럽 내 갈등은 커질 전망입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최근 가수 블랙핑크를 만나 사진을 찍어준 게 알려지자 프랑스 국민들은 짜증을 냈습니다. 한가하게 사진 찍을 때냐 하는 건데 왜 그런지 오늘의 모바일 이슈 시작합니다. Nous, on en a marre. Au moins qu'on nous laisse partir à un âge décent avec un salaire décent quand on part à la retraite. 민주당 최고위원이죠. 정청래 의원이 최근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입니다. 이재명을 지키는 것이 민주당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말이 눈에 띕니다. 다른 의원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사실 지켜달라는 말은 이재명 대표도 했습니다. 잘 지켜주시면 저도 열심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키자 누구를? 원내 제1당이 지켜야 할 목적어는 현재 대개 당대표입니다. 하지만 원래의 약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국민과 대한민국을 지키겠다. 물론 이재명 대표도 민생을 챙긴다고는 하지만 부각되는 사법 리스크 속에 그다지 먹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은 더 의연해야 합니다.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의 말입니다. 당대표가 당당하게, 당은 민생과 경제, 입법, 예산에 집중하는 게 좋다. 내일 이재명 대표가 두 번째 검찰에 출석합니다. 현직 제1야당 대표의 검찰 출석은 유례가 없었던 만큼 민주당의 날선 대응이 이해 안 가는 것도 아니지만 다만 제1야당, 국회의원 169명의 원내 제1당, 그 당이 항상 지켜야 할 우선순위는 당대표보다는 국민이어야 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지난해 7월 음주 사고를 내 징계를 받은 스피드스케이팅 메달리스트 김민석 선수에게 800만 원의 벌금이 구형됐습니다. 5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으면 2년 동안 국가대표로 뛸 수 없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밀라노 올림픽에 나갈 수 없게 됩니다. 네, 기상센터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재승 기자, 기후 변화 때문에 가사가 바뀐 노래가 있다면서요? 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노래인데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들어보시죠. 평균기온 12도, 강수량은 1300. 이 부분이 평균기온 13도, 강수량은 1800. 네. 자, 기온과 강수량이 높아졌고요. 자, 다음 바뀐 부분은 제가 직접 불러보겠습니다. 자, 오징어, 꼴뚜기, 대구, 명태, 거북이.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오징어, 꼴뚜기, 대구, 홍합, 따개비. 네, 홍합과 따개비로 변경됐습니다. 가사는 2012년에 바뀌었는데 10여 년이 지난 지금 독도 상황은 어떨까요? 자, 2012년 13.4도였던 독도의 연평균 기온은 2021년 14.7도로 올랐습니다. 지난 10년 평균 기온은 약 14도로 앞서고 바뀐 가사 13도보다도 1도나 더 높습니다.
이런 식이면 10년을 주기로 독도는 우리 땅 노래 가사를 또 고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바닷물 온도도 상승해서 지난 2020년엔 아열대성 어종인 부채꼬리 실고기가 독도 해역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또 아열대 어종 자리돔은 독도 해역 출현 비율이 2013년에 비해서 2018년에 4배로 증가했습니다. 독도 바다가 아열대화돼가고 있는 건데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서충수 한 20도씩 정도면 이제 아열대 그 어종들이 출현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28도 이상의 극한 고수온 현상들이 또한 독도 연안에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큰데요. 앞으로는 독도는 우리 땅 노래 가사를 좀 고칠 필요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은 다시 추워진다고 하는데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이 서울 등 중부 내륙 지역에 또다시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아침 영하 10도를 밑도는 곳이 많겠고요. 또 서쪽 지역 중심으로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자, 내일 날씨 보시면 충남과 전라도 쪽으로 1에서 3cm의 눈이 내일 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 밖에 울릉도 독도에도 30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도 가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12도 등 오늘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영하 2도, 전주 0도 등 오늘보다는 조금 높겠습니다. 한파는 모레 일요일 낮부터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도 아침에 영하 5도를 밑도는 추운 날이 많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이제 유튜브로 오픈 뉴스룸이 이어집니다. 갑작스럽게 많이 오른 난방비에 대해서 이상화 기자 그리고 시청자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